2시간 전에 마감한 건 아니지만 유럽 전산장 마감하고 가장 빠르게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연휴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아시아 전산장에 종목들이 첫 커테이션이 궁금했을 텐데, 지난주 주말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숏돌이들이 항복으로 지난주가 마감됐다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숏돌이들이 아시아 전산장 오픈하면서 또 항복했고, 그래서 지수 선물들이 갭상승으로 플러스를 보였죠. 몇몇 종목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긴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유럽 국채들이 급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죠. 어쨌든 지금은 순항 중이니까 먼저 숏을 부여잡고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자, 아시아 세션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코스피는 뭐 그래 갭으로 뜨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뜨진 않았어요. 6포인트 정도면 1.35% 정도 오른 것인데, 게다가 외곽 콜옵션들은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지난주 수요일 연휴 전 이 마지막 거래일에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개인이 콜옵션을 145억 베팅한 거. 그래서 이 콜옵션 변동성을 띄우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개인들이 오늘 빠져나갔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이 파생 시장에서는 개인이 아주 능숙하게 선물 매수 그리고 외곽의 풋옵션 매도를 비중 실어서 델타를 위로 맞춘 변동성 매도를 했는데요. 정말 이 파생판에서 살아남은 개미들은 진짜 이 슈퍼개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 이어서 오늘도 현물 매수를 한 7천억 가량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물 매수와 함께 선물 매도 해지도 섞어서 델타를 완전히 위로 열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중 베이시스는 전반적으로 0.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방향성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을 추세적으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좀 오른다 싶으면 선물 매도를 빵 하고 해지하면서 이 5장 들어서는 거의 뭐 시장이 안 움직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중 거래하기에는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옵션 잔존일이 한 24일 정도 남아있는데, 잔존일 감안하면 옵션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에 방향성을 줄 상황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변동성 매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주식은 매수해도 되지만 해지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변동성 매도도 곱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장중에 비차익 매수가 2천억 넘게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징그럽게 또 2,400억 주식을 팔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비차익 매수가 2천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외국인들 덕분인데요. 체크포인트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7천억 했어요. 그리고 선물 매도 해지도 7천억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완전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2천억 들어왔다. 이건 뭐냐면 그 카운터파티가 누구냐 이거죠. 카운터파티가 바로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거의 망가지질 않았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해지 안 했으면, 그러니까 현 선물을 동반 매수했다면 오늘 코스피 200 지수는 430을 훨씬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아시아 주요 증시가 열린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템포 조절 중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카운터파티 얘기했는데, 카운터파티가 개인이라고 했죠. 그 개인이 주식 매수 평균 단가가 코스피 200 기준 425포인트 정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오늘 사실상 425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주식을 3,400억밖에 안 팔았어요. 이거는 개인들이 시장을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밀리면 일단 담아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매수한 주식에서 일부만 줄입니다. 그리고 더 밀리면 또 더 살 총알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 마련한 거니까 더 밀리면 또 사겠죠. 예. 그런데 더 올라가면 주식을 얼마 안 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주식이 잠긴 거죠. 예. 자, 다시 프로그램 매매 이야기로 돌아와서 비차익 매수가 순매수로 집계될 때 거래 상대방이 되어줄 거래 주체는 개인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프로그램 매매 신고를 안 하기 때문이죠. 아니 어디 증권사에서 나 오늘 주식 10억치 사줘 하면서
엑셀로 오더시티를 보내주는 겜이 있던가요? 없죠. 아무튼 비차익 순매수가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어요. 매번 순매도였죠. 그리고 그 순매도가 나올 때 그걸 받아주는 거래 상대방은 역시 겜이었는데, 그렇게 개인이 주식을 받은 거를 이제는 얼마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아시아장이 본격적으로 리오픈이 될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온 양이랑 지수 상승률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순매수량 대비 상승률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 비차익 순매수를 할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밖에 없어요. 근데 기관들도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마당에 이 월드 인덱스를 팔로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땡겨야 될 거예요. 근데 개인은 주식을 얼마 안 내놓겠죠? 그러면 순매수량 대비 상승률이 훨씬 클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지난 1월에 그 개폭등 장세가 또 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월물은 이 옵션 행사가가 위쪽으로 얼마 없었어요. 델타 해지하기에 어려운 장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외곽역 콜옵션이 충분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중에 방향성은 계속 줄어드는데 변동성만 살렸다 죽였다 하는 일중 거래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매수에 대한 해지는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 정리하면 연휴 이후의 첫 거래일에서 증시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를 했으나 추세적 현물 매수와 함께 선물 해지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일중 방향성은 없었다. 그리고 개인은 그간 주식을 매수한 것을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팔지 않아서 주식이 잠기고 있다. 이 정도로 코스피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가겠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유럽 채권이 급락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채권 가격이 처박혀서 마감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언더 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시아 세션에서 개파락이 나왔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유럽 채권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생각보다 안 밀렸다는 것. 안 밀린 정도가 아니라 올랐죠. 물론 이제 상승률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통화 시장의 반응도 별거 없었다. 이 정도로 꼽고 싶어요. 물론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유럽 채권 급락이 그냥 마냥 곱게 볼 일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채권 보유자들이 해지를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모두 해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델타를 오픈하고 채권 포지션을 담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 4월경부터 이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간 것 같은데 10년 만기 유로존 채권들이 마이너스로 지킨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아시아 세션에서 글로벌 국채가 아래로 처박혔느냐를 얘기해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코로나는 가고 봄은 온다 이거죠. 봄이 오면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인플레도 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를 탈출한 쪽이 이제는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 국채가 가장 먼저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내내 영국 증시 쳐눌렀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마지막 언더슈팅 주고는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영국은 오늘 더욱 강력한 커버링을 주면서 FTSE가 6,700선을 회복해버립니다. 선물로 2.3% 올라요. 아유, 나쁜 놈들. 지긋지긋한 게 참 그동안에 영국이 글로벌 백신 접종률 3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증시는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채권은 반영했었죠. 그래서 채권은 먼저 내려가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왜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그런 뉴스를 부각시키는지, 그래서 참 대부분이 언론이 시황을 쓸 때는 그냥 갖다 붙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누른 건 왜 얘기 안 하는지. 아무튼 글로벌 채권들이 그렇게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세였어요. 다만 이제 유럽 증시는 만기주의 접어듦에 따라서 갭상승 출발한 독일은 14,100에 안착한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영국은 지난주에 워낙 눌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6,700선에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국면 인정, 이렇게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커머디티들은 역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슈팅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폭등했던 기름은 텍사스 기준 $60 초반까지는 다시 밀렸어요. 그리고 구리도
LME 세션 오픈에서 거의 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고가 기록 후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화시장은 파운드만 강세였는데 뭐 그것도 사실상 장 초반에 움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뭐 변화 없었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미국 시장은 새벽 3시까지 전산장만 열렸기 때문에 또 변화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고 시장 총평과 함께 코스피 화요일 대응 전략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일 우리 시장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외국인이 선물을 완전 엣지 걸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사실상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뭐 적극적인 매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계속 가려고 한다면 매수세가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수의 하방 경직을 제공할 텐데요. 이제 개인들은 밀리면 더 안 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비차익 순매수랑 선물 매수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날은 해지를 풀고 위쪽으로 아주 대폭등이 나와서 따라가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뭐 계속 위쪽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은 막혀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장중에 약간 좀 센 눌림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주식 매수랑 콜 매도를 유지하는 전략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